다시 한번 큰 절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인상을 바꿔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뉴저지로 오기 전에 20년 전에 제가 그리운 금강산을 들었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오늘 20년 전이면 이제 4학년 때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6학년 때에 우리 나성신 박사님의 그리운 금강산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또 가슴이 뛰는 걸 보니까 제가 아직 2학년, 3학년인 것 같습니다. 역대 들었던 그리운 금강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금강산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주평통 협의회를 위해서 오늘에게 오셔서 귀한 노래를 들려주신 우리 나성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전체 흐름만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일인데 지난 한 달간 제가 오스틴의 주정부와 주회를 몇 차례 다녀오면서 우리 영사들과 함께 추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의 열매가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날 3월 23일 오스틴의 주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대한민국 이래 특별히 텍사스와 관련했을 때 최초로 있는 놀라운 역사적인 일이 그날 상하 양원에서 있습니다. 그날 상하 양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반영을 환영하면서 한국에 대한 놀라운 결의안이 그날 채택이 됩니다. 이 일은 제가 오늘 정확하게 총용사로 부임한 지 이제 72일째 되는 날입니다. 72일째 되는 날 가운데 한 달 전부터 이 일을 대외비로 하고 추진해온 결과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텍사스 주정부와 주의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을 새롭게 인식을 했고 특별히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남부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19만 우리 한인 동포들의 위상을 새롭게 깨닫고 각인하며 그리고 또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19만 중남부 지역의 한인 동포들의 그런 삶이 있었고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보여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정부와 주의회가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선뜻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원을 거쳐서 이제 놀라운 일이 펼쳐질 때 여러분 그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의 기점으로 해서 우리 휴스턴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남부 5개 지역의 한인 동포가 갈등과 분열의 벽을 넘어서 연대와 통합의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를 열어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민주평통협의회 행사인데 총영사 칭찬을 하도 많이 해서 굉장히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정치학을 공부를 했지만 이 반면에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 전문가는
그 리더십의 전문가인데 그래도 정치학을 공부했으니 이 강연 요청이 왔을 때 그러지 않아도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한번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박유한 회장님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선뜻 수락을 했습니다. 준비한 강의 내용은 원고 그대로 제가 하면은 한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이 명강사는 밥상을 앞에 두고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다 경륜이 깊고 그리고 또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하면서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역사와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계속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강연을 짧고 굵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모트 컨트롤이 이건가요? 오늘 강연은 제목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남북관계 전망인데 우선 담대한 구상을 먼저 알기 전에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었는가, 어떻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와는 다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 그 토대 위에서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담대한 구상이 나오게 된 관계, 새로운 한미 관계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한미 관계와 그리고 그 한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대북 정책의 기조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담대한 구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 핵심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담대한 구상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행을 할 때 국제 공조와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경제 협력 문제 이 세 가지 관점을 전략적으로 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의 밑으로 내리군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간략하게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을 단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설명하라고 하면은 선 한반도 평화 체제 후 비핵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하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가장 중점적인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당시 총비서가 판문점에서 회담할 때 만들었던 판문점 선언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게 되면은 남북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그 이후에 비핵화를 논의하자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리고 2018년 1년 후에는 정전을 선언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해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은 남북 정상은 이 한반도, 즉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평화체제를 구축을 더 중요시하면서 이걸 통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에게 주도권을 북한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의 결과 지난 5년간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었던 남북관계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에게 대해서는 해야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김정은에게 주도권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핵화도 하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도 구축하지 못하고 결국은 북미 대화가 그 교착 상태에 빠지자 2021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카드로 내놓은 게 유엔에서 연설한 종전선언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한반도 평화법과 미 하원에 법안을 올리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 등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평통 자문위원 일부와 그리고 많은 이 종전선언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하원 의원들에다 로비를 펼친 결과 약 39명이 한반도 평화법을 상정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2021년 9월에 종전선언을 내세우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었지만은 결국은 북한은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였다고 이렇게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토대 위에서 궁극적으로 평화 체제를 먼저 구축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담대한 구상이 나오기에 가장 그 중간 과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 통일에 관한 한미 간의 공통된 인식을 같이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비핵화를 우선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뒤로 밀렸던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먼저 선결 과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일들은 한미 동맹의 정상화. 다시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공전했던 시대에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의 비핵화에 엇갈린 그러한 정책의 부조화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잃었을 때 사실상 한미 동맹은 굉장히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조 원 이상 더 요청을 했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우리 동포들 가운데는 공화당을 지지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트럼프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한미 동맹마저 약간의 균열이 있었던 것을 재정상화하면서 한미 협력을 복구를 해서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이후 평화 체제 구축을 논의한다라는 기본 방향이 설정이 된 것이 바로 작년 5월의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연설을 하십니다. 저는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는데 이 담대한 구상은 통일 대북적 핵심이 북한 핵 문제를 우선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 다음에 원칙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균형 잡힌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그러한 평화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자라는 것이 이 담대한 구상이 담고 있는 핵심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아서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 비핵화 협상 전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죠. 두 번째는 비핵화 협상하는 단계이고 세 번째는 비핵화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러한 세 가지 단계로 이 담대한 구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적절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 경제 협력을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할 수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그 협상 테이블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담대한 내용의 이 3단계론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각 단계별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과제는 이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 지금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고자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는 데서 중요한 가치가 3D입니다. Deterrence, 억제를 해주고 그 다음 Dissuasion, 그리고 권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Diplomacy, 국제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이 협상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이게 디터런스죠. 그 다음에 핵개발을 단련하고 대화 외교를 통해서 비핵화를 추진한다. 이것이 이제 디슈에이션과 디플로머시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대화의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이 실질적인 이제 2단계에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 담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 2단계 과감한 초기 조치와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온다면은 우리가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또한 그런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협상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합의도 이 2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는 아까 서두에 잠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협력 문제, 지금은 유엔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모든 물자 해외에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역시 미국 상무부 역시 주요 부품이나 물자에 대해서는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지금 더군다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인도적으로 현재 그 북한을 지원하자고 해도 지금은 북한이 모든 빗장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상태라 인도적 지원조차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유엔이나 미국의 상무부가 금수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물 이외의 다른 것을 갖고 하더라도 현재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비핵화 대화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마저도 어려운 그러한 단계인데 이 포괄적 합의를 도출해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바로 가칭 남북 경제 교류 협력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다양한 분야 북한의 농업 개발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의 금융 개혁까지 이루어짐으로 해서 국제 금융 사회에서 북한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세계은행과 그리고 미국과도 대화를 통하고 유엔과도 대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핵화 이행의 이제 포괄적 상응 조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분야. 군사적 분야에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중단이 되고 그 비핵화가 중단이 된다고 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을 다 포기한다거나 그리고 그것을 폐기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더 이상의 핵 개발을 멈춤으로 인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군사적인 문제는 뭐냐? 그에 상응하는 단계로서 남북한의 이제 군축 협상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 미국과 러시아가 그 핵무기 군축 협상을 몇 단계를 통해 가지고 핵 개발을 핵무기 제조를 그 속도를 균형을 맞추고 미사일 등등 개발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두었듯이 남북 간의 군축 합의를 통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을 때 단계적으로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그 한반도의 남북 간의 평화 공존 체제로 나가겠다는 것이 담대한 구상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8월 장경 광복절에 발표한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비핵화의 목표와 방법, 새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서 비핵화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펼쳐갈 것인가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전략적인 문제를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개발해 나갈 텐데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세계 앞에서 재확인했다. 이렇게 그 선언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구상의 비핵화 목표와 방법을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이 담대한 구상은 의의가 있는데 우선 비핵화 협상의 주체로서 우리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주도권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 평화체제는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북한은 핵 개발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 한반도의 이 핵 위협을 더 높여놓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마저 약간의 균열이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간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적으로 추진하란다. 그러한 것을 다시 말하면은 남북 대화 또는 이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이 실질적인 주도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것을 천명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둘째는 담대한 구상은 포괄적인 합의와 동시에 각 분야별 단계적 조치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의 양측의 합의를 통하고 또 국제 간의 공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공존 체제를 가겠다라는 그 과정론에 관해 있어서 세심한 그리고 디테일한 그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담대한 구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화는 파트너가 있죠. 카운터 파트너가 있는데 당시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험한 말을 했죠.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아주 거푸른 태양을 날려 뽕밭을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으로 살살 달려가지고 북한을 잡아먹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아주 경제협력과 같은 그 물건짝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정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서 아주 김여정 당시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아주 매몰찬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은 핵무장을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의 핵심 가치예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밝혀주면서 핵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국가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담대한 구상이 갖고 있는 이 담대한 계획이나 또는 그러한 전략들에 대해서 북한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 당시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이제 담대한 구상이 이런 것이라면은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담대한 구상의 전략적 이행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북한이 말이죠. 2021년 4월 30일 그러니까 담대한 구상이 나오기 전이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한 달 전이죠.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확정하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급진적인 핵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적대 세력들에게 이런 그 가중된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나 어떠한 행동도 다 단호하게 거부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북한의 판단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면 우리가 핵으로 얼마든지 선제적인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러한 급진적인 핵 전략을 작년 9월에 그러니까 담대한 회담이 나온 그 이후에 담대한 선언이 나온 이후에 이것을 완전히 법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바꾸면서 뭐냐면은
핵 사용 결정 권한이 국무위원장, 지금 국무위원장이 김정은이 아닙니까? 김정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원래는 북한의 핵 사용에 관한 것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핵을 사용하는 건데 이제 그걸 다 무시하고 이제는 김정은 한 사람에게 핵 사용 결정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핵가닥 해서 그냥 누름에 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샌프란시스코로든 뭐 서울로 오든 어디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북한을 처해 있는 대내적, 대외적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 핵 사용을 정당화시켰다. 그것을 법제화했다는 것이요. 그걸 법으로 다 만들었어요. 세 번째 뭐냐? 핵 사용 조건의 선제 공격을 자신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은 선제 공격도 허용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는데 이 선제 공격의 대상에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협박 굉장히 무서운 협박을 가하는 그러한 이 핵 독트린을 발표를 해서 이 한국이 미국과 야합을 해가지고 같이 해서 북한을 계속 위협하고 그리고 북한을 이 존재를 말살시키는 행위로 가기 전에 그것이 판단된다면은 먼저 한국부터 얼마든지 이 동포를 떠나서 얼마든지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북한의 급진적인 이제 핵 독트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남북 관계를 전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날 한반도를 정세를 보는 이 국제 시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여러분 얼마 전에도 지금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에 가기 전에 또 한 미사일을 쐈죠.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러시아, 중국의 이 삼각 동맹 구도와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 동맹의 이 구도가 현재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신냉전 체제의 구축이 가는데 지금 북한이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서 위협을 느껴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더 급속하게 추진하고 중국 역시 우리 이 영내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역시 북한하고 더 관계를 지속시키면서 북중러의 삼각 구도를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한반도 주변은 현재 한미 삼각 체제와 북중러의 삼각 체제 대결 구도가 상당히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것이 현재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독트린과 지금 국제사회의 관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담대한 구상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일단 우리도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정도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정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웃이 있어야 되고 우리 동포사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는 또 나와 같은 코드를 갖고 같은 컬처를 갖고 있는 동포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펼쳐야 된다. 그래서 이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이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이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사용한 용어죠. 이것은 뭐냐면은 과거의 한미 동맹은 군사 안보 중심이었지만은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와 민주와 이 번영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국제적인 연대를 확산해 나간다. 그럴 때 한국과 미국은 이제는 경제도 안보의 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와 안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관계도 한미관계는 경제 안보의 관계 측면에서 펼쳐가야 되고 두 번째 이제는
과학기술의 협력 시대가 왔다. 이제는 자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과학기술의 이 융합으로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쪽에 휴스턴이 있지만은 휴스턴만 해도 이제는 우주 과학 시대, 우주 개발 시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작년 11월 28일 날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우주 개발에 관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다섯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주 개발을 위해서 국제 관계를 더욱 협력 확대를 해나가겠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술과 자본의 결합을 통해서 우주 개발을 하겠다. 여러분 21세기 이후에 말이죠. 이 세계의 패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시대이지만은 이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앞으로는 우주안보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파워, 우주력을 확보한 나라가 세계에서 이 자유와 민주의 번영의 가치를 갖고 갈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소형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제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는 시대를 앞으로 열어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과학기술의 핵심인 이 우주 개발에 관련된 모든 산업 연관 효과들을 전부 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통해서 과학기술 동맹관계에서 펼쳐가겠다라는 것이 전 정부의 생각인데 이러한 이것이 이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군사 관계를 떠나서 경제와 과학기술의 교류와 확대를 통해서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가면서 이러한 힘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이제 인태 구상이라든가 또는 아시아 태평양 일대의 여러 나라들 또 네이토와의 관계 등을 통해서 그러한 국제 협력 관계를 통해서 남북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토대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이것이 담대한 구상의 전략적 이행의 첫 번째 국제 공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국제 공조에서는 한미일 협력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과 관계 회복, 이번에 대통령께서 1박 2일에 일본 방문을 통해서 물론 일부에 여전히 저항하는 그러한 또 국민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로 한 발짝 나아가는 선택을 통해서 일본에서 지소미아도 이제 해제가 되고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부품을 중심으로 한 핵심 부품 산업에 대해서 수출도 이제 다 풀었죠.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새로운 미래를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구상하는 한반도 전략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은 미국은 우리와 우리만 동맹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일본과도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관계로 오랜 시간이 가는 것은 미국이 동북아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보다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한미일 안보 관계 체제를 통해서 북중러의 삼각 체제를 대항을 하고 그러면서 영내에서 다소 갈등이 있어도 한미일 안보 관계는 한미일 경제 관계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이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동시에 일본과 한국과 더불어 함께 자유와 번영의 국제연대를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 미국의 생각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런데 이번에 한일 회담을 통해서 이제 그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물꼬는 이제 튀어졌다. 그러면서 그런 미래가 열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과거의 문제들은 꾸준히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미일 협력 체제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새 나라는 역시 가치 동맹이라는 것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와 민주와 시장 경쟁 이 세 가지를 한국과 미국이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밸류를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듯이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치의 공유가 어느 정도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그 관계의 미래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자유와 민주화 그리고 시장 경제라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가치를 다 갖고 그것을 지금 누리는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한미동맹 70년 얘기하지만은 미국이 우리로부터 한국 전쟁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1953년에 신생 독립국가로서는 최초로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고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은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의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그러면서 동시에 시장 경제가 발달되고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또 새롭게 강화되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국력과 그리고 국가 브랜드의 가치는 국제적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시대에 왔다. 그래서 우리 재미동포들도 사실은 한미 동맹이 불안할 때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계신 동포들이에요. 두고 온 조국이 한미 동맹의 균열로 인해서 전쟁의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2016년도에 이제 한국 나가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이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 쏴대고 이럴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카톡이 오고 이메일이 오고 그러면서 그 불안감을 드러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해서 한미의 안보 체제가 새롭게 안보 경제 협력 체제 그리고 자유와 민주화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체제가 공고화되어 나갈 때 이러한 국제 공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담대한 구상에서 말하는 대북 압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국제 공조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다.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담대한 구상을 전략적으로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의 그 인권 침해와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 그 인권의 사각지대 그 참혹한 인권이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한 인권 특별 보좌 인권 대사를 임명을 했고 한국도 고대 교수 이신화 교수를 임명을 해서 지난 5년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제기하면서 이것을 한미 간의 공조를 넘어서 국제 간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줄리 터너라는 분과 그리고 우리 고대 교수 이순하 교수 다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양 국가의 북한 인권 대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로 입장을 조율하면서 국제 공조를 해나가고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유엔과의 공조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의 인권 협력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실은 그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의 중심에는 휴먼 라이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편적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담대한 구상을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협력입니다. 이 담대한 구상이 갖고 있는 경제 협력의 중심은 남북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비핵화 테이블에 나와서 대화가 시작이 되면은 북한의 경제 전반에 관한 현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래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의 문제, 보건의 문제, 의료의 문제, 식량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경제개발 프로그램 문제 그리고 국제 금융 문제까지 함께 다 다룰 수 있는 단계적으로 그런 시대를 만들어서 남북한의 평화 공존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런 경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건 역시 우리끼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해드린 국제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큰 물결을 형성할 때 이러한 단계로까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5분 남았습니까? 30분 되려면?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금 남북 간 대화라든가 모든 것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중장기 플랜은 못 세워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뭐냐. 저 5가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일단 대화의 기회를 열어놓고 그렇지만은 북한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때는 이제 타협은 없다. 그래서 그러한 그 소통을 하기 위한 이 조건들에 있어서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때는 이 남북 간의 대화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현재의 대북 압력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1984년 이후 2022년까지 북한이 모두 184회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어요. 그 가운데 작년 2022년에만 유독 42회를 쐈습니다. 엄청나게 쐈죠. 특히 3월 9일 새로운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쏴댔어요. 그러니 김정은이가 정말 이 한반도에 대한 이 위협의 강도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도 느슨한 대응을 했어요. 느슨한 대응.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북한 도발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표현 정도였는데, 이제는 바이든도 지난달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이 핵을 건드리는 순간 북한이 핵으로 죽을 거다. 이제는 강력하게 선제 공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도 작년에 그 선제 타격론을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적어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가 있어요. 선제 공격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제 공격도 불사한다라는 그걸 통해서 북한에게 경고를 주고, 이제는 바이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이제는 계속 미사일이 쏘아올 때마다 미국은 핵 전력을 계속 그 전투력 보강과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이 핵공군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계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도발 위협이 있을 때마다 강력한 응징에 대한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은 더 큰 위험과 어려움에 위기가 가므로 국민들이 불안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대응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강력한 응징을 강조하는 그 대응이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나와야 된다. 세 번째는 이번에 지소미아가 이제 다시 이루어지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과 미사일 대응에 관한 또 핵개발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공유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대응 전략들을 한미 공조를 통해서 펼쳐가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 문제를 이제 새로운 이슈로 대두해서 국제 간의 인권 문제 공조를 통해서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면서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이 휴스턴 민주평통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담대한 구상에 대한 홍보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론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왜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강구해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국제공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경제협력을 추진해갈 것인가. 이런 것이 담대한 구상이 갖고 있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강의 듣고 홍보하고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휴스턴 협의회의
79분이죠? 자문위원이. 네. 예. 다음에는 790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79명이 790명의 역할을 해야 되고 7,900명의 역할을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휴선 협의회가 담대한 구상에 대한 철저한 홍보 전문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중남부 지역을 넘어서 동남부 지역,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홍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만큼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협의회가 우리 동포사회 전체에 대해서 그러한 통합된 여론을 형성해 가도록 각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일단은 우리가 휴스턴 협의회의 국지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32분 만에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총장님. 혹시 Q&A 시간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 분 딱 3분만 받겠습니다. 질문 총장님한테 잠깐 계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담대한 구상은 저희가 바라는 바고 대환영합니다. 전 정권하고는 상반된 강대 강으로 나가겠다. 윤석열 정권에 대환영을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연 저들이 그 구상에 얼마만큼 호응해 올지, 또 우리는 남북 통일을 원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북남 통일을 원할 거고, 과연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과연 저들이 남한의 주도권을 내려주면서 정말 반응해 올 것인지,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과연 이러한 문제를 그냥 담대한 구상으로만 끝날 것인지, 어떤 또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권 문제를 좀 건드리고 있고, 또 한미 연합훈련을 또 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자꾸 지금 자극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저들이 우리의 그 구상에 호응이 나올지, 이것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하신 질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질문하셨던 내용이 북한을 자극해서는 대화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논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또 지속되어 왔던 논리죠. 그래 이제는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지금 굉장히 위협한다는 것입니까? 위협한다는 것은 자극하는 거죠. 위협한다는 것이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대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대용으로 나오는 시간 동안에 북한은 핵실험을 이제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는 없고, 그렇다면 우리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는 한미 관계를 통해서, 또 한미 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한미연합훈련도 문재인 정부 때는 한미연합도 다 하지 다 중단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의 그런 5년의 세월을 보내왔었는데, 이제는 강력한 그 대응 체제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한미연합훈련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이에요. 이 한미연합훈련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안 했으니까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난 5년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일단 우리가 대응할 건 대응하면서, 그러면서 북한에게 경고도 하고, 어떤 정도의 선에 왔을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마지막 선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한미연합훈련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 집안에 가장이 힘이 없으면은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집안이 힘들어지고, 또 그렇듯이 기업도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그런 고비용 저효율 기조에 빠져서 기업이 파워리스해지게 되면은
살아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힘을 가져야 돼. 힘을 가져야만이 나도 정당한 시장 경제사회에서 경쟁하면서 기업이 커갈 수 있듯이 국가 간의 관계, 특히 지금같이 남북한 대치국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힘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갖는 것이 우리가 북한과 전쟁하기 위해서 힘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북한을 우리가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자극하는 것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힘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화를 위한 노력을 펼쳐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남북 대화가 독자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엔에서 이루어지고 또 미국 상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가 강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도적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금 북한이 빗장을 걸어잡고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빗장이 언제 이럴지 모르지만은 저는 때가 온다고 봅니다. 때가 오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빙 무드에 갈 때 그럴 때 남북 관계도 해빙 무드로 가면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의 비핵화 이행 전략들이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우리의 카드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너희들 고민해봐라. 너희들 고민해봐서 너희들이 그 카드가 너희들에게도 유용하다고 판단된다면은 그때 우리가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자. 이제 그런 겁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으신 거는 강의 예,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